2번 환자 셜록 홈즈. 진구 셜록 홈즈의 뛰어난 추리 능력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나는 실제 사건들을 모아 여러 편의 회고록을 써왔다. 하지만 그것을 다시 읽다 보면 어느 사건을 채택해야 할지 결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나를 새삼 실감한다. 나는 훌륭한 분석력과 추리력을 발휘한 홈즈의 독특한 수사 방법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증명해왔다. 그러나 홈즈의 실력과는 상관없이 사건 자체가 시시해서 혹은 너무 평범해서 독자들에게 소개하지 못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다. 반면 특이하고 극적인 사건이긴 했지만 홈즈가 그 사건에 관여한 비중이 크지 않아 공개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홈즈의 전기 작가로서 나는 그의 활약이 두드러진 사건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이러한 어려움은 주홍색 연구, 그리고 글로리아 스코토의 실종, 이런 이야기를 쓸 때도 신라와 카리디브스처럼 나를 괴롭혔다.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홈즈가 큰 활약을 했다고는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건의 내용이 너무 특이해서 그저 기록으로만 남겨두기가 아까워 선택한 것이다. 비 오는 10월의 어느 날이었다. 날씨가 나쁘군 왓슨, 홈즈가 말했다. 하지만 저녁이 되니 바람이 부는 것 같다. 산책이나 할까? 작은 거실에 틀어박혀 아무 할 일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기쁘게 찬성했다. 그리고 홈즈와 나는 3시간 정도 풀리가에서 스트랜드가로 펼쳐지는 만화경 같은 사람들의 생활을 바라보면서 산책했다. 그 사람들의 생활 상태를 홈즈는 섬세한 관찰력과 예민한 추리력으로 설명해 주었다. 홈즈만이 할 수 있는 이 독특한 이야기는 산책하는 동안 나를 즐겁게 했다. 10시가 넘어 베이커가로 돌아왔을 때 문 앞에 사륜마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의사의 마차야. 일반 개업이 같은데. 홈즈가 말했다. 개업을 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진료는 상당히 많이 하는군. 우리와 의논할 일이 있어서 왔나 본데 늦지 않게 돌아와서 다행이야. 나는 홈즈의 방식이 상당히 익숙해서 그의 추리를 짐작할 수 있었다. 램프가 켜진 마차 안에는 버드나무 바구니가 걸려 있었는데 홈즈는 바구니에 담긴 의료기구들의 종류와 상태를 보고 재빨리 추리한 것이다. 위층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것으로 밤늦게 찾아온 이 손님이 우리를 만나러 왔다는 걸 알았다. 이런 시간에 무슨 일로 의사가 찾아왔을까 궁금해하면서 홈즈를 따라 서재로 올라갔다. 방에 들어서자 벽난로 옆에 앉아있던 남자가 일어났다. 그는 얼굴이 창백했고 뾰족한 턱에 억센 턱수염을 기르고 있었으며 30 살 정도로 보였다. 조치한 얼굴과 혈색이 안 좋은 것으로 보아 생활 때문에 힘과 젊음을 모두 잃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의 태도는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이 그렇듯 신경질적이고 숫기가 없었다. 몸을 일으키며 벽난로 장식 위에 얹은 그의 손은 의사보다는 예술가에게 더 어울릴 듯 하얗고 가늘었다. 검은 프로코트와 어두운 색의 바지, 약간의 색이 들어간 넥타이 차림이었는데 전체적으로 어둡고 수수한 느낌을 주었다. 안녕하십니까. 오래 기다리지 않으셔서 다행입니다. 홈즈가 쾌활한 목소리로 말했다. 마부에게 얘기를 들으셨군요. 아니에요. 사이드 테이블에 위에 있는 촛불을 보고 알았습니다. 앉아서 무슨 일로 오셨는지 말해보세요. 저는 퍼시 트레빌리언 의사입니다. 브룩과 403번지에 살고 있죠. 원인 불명의 신경장애에 관한 논문을 쓰신 분이 아닙니까? 내가 물었다. 자신의 연구에 대해 알고 있다는 말에 그는 기뻐하며 수줍은 듯 얼굴을 붉혔다. 그 논문에 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출판한 분도 책이 너무 안 팔린다고 하더군요. 당신도 의사인가요?
군의관 출신입니다. 저는 신경성 질병에 관심이 있어서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한계가 있더군요. 물론 이 얘기를 하러 온 건 아닙니다, 문주씨. 밤늦게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르카에 있는 제 집에서 최근 아주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밤에 일어난 그 일은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조언을 구하려고 급히 달려온 거예요. 홈즈는 의자에 앉아 파이프에 불을 붙였다. 잘 오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해보세요. 한두 가지는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사소한 일입니다. 하지만 원인도 알 수 없고 갈수록 문제가 복잡해지고 있어서요. 어쨌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말씀드릴 테니 어떤 게 중요한 것인지는 직접 판단해 주세요. 먼저 제 대학 시절 얘기부터 해야겠군요. 저는 런던 대학 출신이에요.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교수님들에게 성적이 매우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죠. 졸업 후에는 킹스 칼리지 병원에 근무하면서 연구를 계속했어요. 운 좋게도 강직증에 대한 연구로 학계에서 큰 관심을 얻었고 마침내 친구분이 방금 전에 말했던 신경장애 논문으로 브루스 핑커트 상과 메달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장래가 촉망되는 의사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았죠. 하지만 돈이 없다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문으로 성공하려면 캐번디시 광장에 있는 12거리 중 한 곳에서 개업을 해야 합니다. 임대료와 시설비가 엄청 비싼 지역이에요. 게다가 수입이 안정될 때까지 몇 년 동안 버틸 수 있는 돈도 준비해야 하고 그럴듯해 보이는 말과 마차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제 형편으로는 터무니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10년 동안 저축한 뒤에나 개업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면서 개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어느 날 블래싱턴이라는 낯선 신사가 저를 찾아온 것이 일의 시작이었어요. 그는 아침 일찍 사무실에 찾아와서는 곧바로 사업 얘기를 꺼냈죠. 당신이 최근에 주목할 만한 연구로 상을 받은 퍼시 트리벨리언입니까? 하고 물었죠. 저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제 질문에 솔직하게 말해보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신에게도 유리할 겁니다. 당신이 성공할 수 있는 자질을 충분히 갖고 있다는 건 알고 있어. 그런데 그 자질을 활용할 줄은 아나요? 상대의 난데없는 질문에 저도 모르게 웃고 말았죠.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습관은 없어? 술에 빠져 있는 건 아니요? 아닙니다. 아주 좋았어. 그 정도면 됐어. 그런데 그 정도 능력이 있으면서 왜 개업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서 얘기해봐요. 그는 침착하지 못한 태도로 대답을 재촉했어요. 그러더니 흔히 있는 얘기지 않소. 지식은 있는데 돈이 궁한 거 아닙니까? 내가 부르카에 개업하도록 도와준다면 어떻겠소? 이렇게 제의하더군요. 저는 놀라서 그를 쳐다봤습니다. 아,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요. 터놓고 얘기하자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지. 나한테 몇천 파운드가 있는데 그 돈을 당신에게 투자하고 싶소. 이유가 뭡니까? 나는 너무 놀라서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죠. 다른 데 투자하는 것보다 이 편이 훨씬 안전해요. 그렇다면 제가 할 일은 뭡니까? 말씀드리죠. 내가 사무실을 빌려서 설비를 갖추고 하녀를 고용하겠소. 그 밖에 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할 겁니다. 당신은 진찰실에 앉아서 환자 진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용돈과 그 밖의 다른 비용은 전부 내가 내겠어. 그 대신 수입의 4분의 3을 나한테 주고 나머지는 당신이 갖는 걸로 합시다. 홈즈 씨, 블래싱턴이 가져온 기묘한 제안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협상하고 계약을 맺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다음 성모 대축일에 그 집으로 이사했고 그가 제시한 조건대로 진료를 시작했어요. 블래싱턴 자신도 입원 환자로 병원에서 저와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심장이 약해서 항상 의사의 보호를 받아야 했어요. 2층에서 제일 좋은 방 2개는 진찰실과 그의 침실로 사용했죠. 그는 특이한 습관이 있었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외출하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생활이 불규칙했지만 한 가지 일만은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진찰실로 들어가 장부를 살펴보고 그날 수입 가운데 5실링 3펜스를 제한 나머지를 자기 침실에 있는 금고에 넣어두는 것이었죠. 블래싱턴은 제게 투자한 걸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개업하자마자 병원에는 환자가 몰려들었죠. 환자 중에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수백 명 찾게 되었다는 것과 나름대로 저의 평판이 좋았기 때문에 저는 곧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블래싱턴은 최근 몇 년 사이에 큰 부자가 된 겁니다. 홈즈 씨, 제 과거와 블래싱턴과의 관계는 이게 전부예요. 이제 오늘 밤에 일어난 일을 말해야겠군요. 몇 주 전에 블래싱턴이 몹시 흥분해서 제 방을 찾아왔어요. 그는 웨스트엔드에서 주택 침입 사건이 있었다면서 그날 안으로 창문과 출입문에 튼튼한 빗장을 달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사실 그렇게까지 흥분할 일은 아니었죠. 일주일 동안 그는 이상할 정도로 불안해하면서 틈만 나면 창밖을 내다봤고 저녁 식사 전에 즐기던 짧은 산책도 그만두었어요. 이런 태도 때문에 그가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몹시 두려워한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물어보면 몹시 화를 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꺼낼 수는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자 두려움은 점차 사라지는 것 같았고 그는 예전의 생활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갑작스레 일어난 사건으로 몸이 약해져 지금 병석에 누워 있습니다. 그 사건이란 바로 이래요. 이틀 전에 저는 주소도 날짜도 적혀있지 않은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여기 가져왔으니 읽어드리죠. 지금 잉글랜드에 살고 있는 한 러시아 귀족이 퍼시 트리벨리언 의사의 진료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분은 수년 동안 강직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트리벨리언 의사님이 그 분야의 권위자라고 들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내일 저녁 6시 15분쯤에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편지 내용에 큰 흥미를 느꼈죠. 강직증은 희귀한 병이었기 때문에 연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으니까요. 다음날 저는 진료실에 앉아 환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약속 시간이 되자 안내 직원이 환자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는 마르고 점잖은 노인이었습니다. 귀족이라 하기에는 너무 평범해 보이더군요. 그런데 그와 함께 온 젊은이를 보고는 몹시 놀랐어요. 큰 키에 아주 잘생긴 젊은이였지만 어딘가 어둡고 날카로운 얼굴을 하고 있었죠. 가슴과 팔, 다리는 헤라클레스처럼 건장했어요. 젊은이는 한 손으로는 노인의 팔을 부축하고 들어와서는 겉모습과 전혀 다른 부드러운 태도로 노인이 의자에 앉도록 도와주더군요. 선생님, 허락 없이 들어온 걸 용서하세요. 그는 약간 혀 짧은 발음의 영어로 말했습니다. 이분은 저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건강은 제게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걱정하는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죠. 아버님이 진찰을 받는 동안 함께 계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건 말할 수 없을 만큼 두려운 일입니다. 만일 아버님이 발작을 일으키는 걸 본다면 전 분명 놀라서 죽을 거예요. 제 신경은 아주 예민합니다. 괜찮다면 진찰을 받을 동안 대기실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는 제 동의를 얻고서 진찰실 밖으로 나갔어요. 환자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병에 대해 자세히 기록했죠. 노인은 그다지 지적인 사람이 아니라 애매한 대답을 자주 했지만 영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아 고개를 들어보니 노인이 의자에 똑바로 앉은 채 완전히 넋이 나간 경직된 얼굴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또다시 발작이 일어난 거죠. 처음엔 환자에 대한 동정심과 공포감이 뒤섞인 느낌을 받았죠. 그 다음에는 의사로서의 만족감 같은 것이 느껴지더군요. 저는 환자의 맥박과 체온을 기록하고 근육의 경직 상태와 반사작용을 검사했어요. 특별한 이상 증세는 나타나지 않았고 제가 전에 진료했던 강직증과 다른 점이 없었어요. 전에 강직증 환자에게 아밀라라이트 흡입제를 써서 좋은 효과를 본 적이 있어서 지금이야말로 흡입제의 효능을 실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죠. 약병이 아래층 실험실에 있어서 환자를 의자에 앉혀둔 채 약을 가지러 달려 내려갔어요. 약을 찾는데 시간이 걸려 5분쯤 후에 진찰실로 돌아왔는데 놀랍게도 진찰실은 텅 비어 있었고 환자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급히 대기실로 달려갔지만 아들 모습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현관문은 빗장이 올려진 채로 닫혀 있었죠. 환자를 진찰실로 안내하는 소녀는 새로 들어온 데다 행동이 민첩하지 못했어요. 그 아이가 하는 일은 아래층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제가 배를 울리면 달려와서 환자를 진찰실 밖으로 안내하는 것이죠. 그 아이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정말 수수께끼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잠시 후에 블랭싱턴이 산책에서 돌아왔지만 저는 그 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최근 들어 가능하면 그와 얘기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었거든요. 저는 그 러시아 귀족과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밤 같은 시간에 두 사람이 또다시 진찰실로 찾아왔어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짐작하시겠죠. 선생님, 어제는 갑자기 그렇게 가버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노인이 말했죠. 전 너무 놀랐습니다. 사실 발작에서 깨어나면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해요. 깨어나 보니 제가 낯선 방에 혼자 누워있더군요. 정신이 없던 저는 그 상태에서 거리로 나간 겁니다. 저는 아버님이 대기실 문 앞을 지나가기에 치료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에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었죠. 그의 말에 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랬군요. 어제는 정말 당황했지만 이제 괜찮습니다. 그럼 어제 못한 진찰을 마저 해야 하니까 대기실로 가서 기다리세요. 저는 30분 정도 노인의 증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다음 처방전을 써주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아들의 부축을 받고 진찰실에서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블랭싱턴은 매일 이 시간에 산책을 나갑니다. 두 사람이 돌아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블랭싱턴이 돌아와 2층으로 올라가더군요. 그런데 잠시 후 급히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가 공포에 질린 얼굴로 뛰어들어왔어요. 누가 내 방에 들어갔었지요? 그가 소리쳤습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거짓말하지 마시오. 올라와서 직접 보란 말이야. 그는 몹시 흥분한 듯 고함을 쳤어요. 굉장히 불쾌했지만 두려움으로 정신이 반쯤 나간 것처럼 보여서 말없이 2층으로 올라가 보았죠. 블랭싱턴이 밝은색 카펫 위에 흩어진 발자국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럼 이게 내 발자국이란 말이오.
그가 버럭 소리쳤어요. 그 발자국들은 확실히 블랭시턴의 것보다 컸고 조금 전에 생긴 것들이었어요. 오후에는 비가 많이 내렸고 찾아온 사람은 둘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노인을 진찰하는 동안 대기실에 있던 젊은이가 블랭싱턴의 방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 것에도 손댄 흔적이 없었지만 발자국이 있는 걸로 보아 누군가 침입한 게 분명했죠. 물론 그런 일을 당하면 누구나 불안감을 느꼈겠지만 블랭싱턴은 제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흥분했어요. 그는 안락 의자에 앉아 눈물까지 흘렸죠. 그 상태에서는 말을 걸기가 어렵더군요. 당신을 찾아가라고 권유한 사람도 블랭싱턴이에요. 물론 저도 그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블랭싱턴이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면도 없지 않았지만 어쨌든 정말 기이한 사건 같습니다. 사실 당신이 이 사건을 설명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찾아온 건 아닙니다. 저와 함께 가주신다면 최소한 그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홈즈는 그의 긴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었다. 나는 홈즈가 이 사건에 깊은 관심을 가진 걸 눈치챘다. 홈즈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이었지만 눈꺼풀이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고 사건이 흥미로운 대목에 이를 때 파이프에서 짙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의사의 얘기가 끝나자 홈즈는 아무 말 없이 벌떡 일어나더니 내게 모자를 건네주고 자신도 책상 위에서 모자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트리벨리언 의사를 따라 문 쪽으로 걸어갔다. 15분가량 지나서 우리는 부르카에 있는 그의 진료소 출입문 앞에 서 있었다. 그것은 웨스트엔드에 있는 다른 개인 진료소들처럼 어둡고 음산한 집이었다. 우리는 키 작은 소년의 안내를 받으며 훌륭한 카펫이 깔린 넓은 계단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기묘한 일이 일어나는 바람에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계단 위에 있는 램프가 갑자기 꺼진 것이다. 어둠 속에서 날카롭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난 권총을 갖고 있다. 더 이상 가까이 오면 쏘겠어. 블랭싱턴 씨, 이게 무슨 짓입니까? 트리벨리언 의사가 소리쳤다. 아, 선생님이었군요. 그는 안도한 듯이 한숨을 쉬었다. 다른 사람들은 누구요? 그가 어둠 속에서 우리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마침내 블랭싱턴이 말했다. 아, 누군지 알겠어. 올라오세요. 제가 너무 조심스럽게 굴었군요. 미안합니다. 그는 램프에 다시 불을 붙였다. 불빛에 드러나는 그의 모습은 기괴했고 목소리와 표정에는 불안감이 역력했다. 꽤나 비대한 체구였는데 전에는 더 비대했었는지 블러드 하운드의 뺨처럼 살같이 작은 주머니 모양으로 축 늘어져 있었다. 안색이 좋지 않았고 가늘고 빛깔이 옅은 머리카락은 긴장감으로 곤두서 있었다. 그는 손에 권총을 들고 있다가 우리가 다가서자 권총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홈즈 씨, 안녕하십니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만큼 당신의 조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트리벨리언 의사에게 누군가 제 방에 불법으로 침입했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블랭싱턴 씨. 그 두 사람은 누구죠? 왜 당신을 괴롭히는 겁니까? 참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군요, 홈즈 씨.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그가 난감한 듯 대답했다. 그럼 모르는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아무튼 이쪽으로 오세요. 안으로 들어갑시다. 그는 우리를 넓고 편안해 보이는 침실로 안내했다. 저걸 보세요. 그는 침대 끝에 놓인 커다란 검은색 상자를 가리켰다. 홈즈 씨, 전 큰 부자가 아닙니다. 트리벨리언 의사에게 들었겠지만 투자라고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 은행을 믿지 않아요. 절대로 신뢰하지 않죠. 여러분에게만 말하는 거지만 저 금고 안에는 얼마 안 되는 저희 전 재산이 들어있어요. 누군가 침입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 그토록 흥분했던 이유를 이제야 아시겠죠.
홈즈는 미심쩍은 태도로 블랭시턴을 보다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저를 속이려 한다면 아무 조언도 해드릴 수 없습니다. 홈즈 씨, 전 모든 걸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홈즈는 기분이 상한 표정으로 등을 돌렸다. 트레벨리언 씨, 안녕히 계십시오. 아무 말씀 없이 그냥 가시겠다는 겁니까? 블랭시턴은 당황한 듯 갈라진 목소리로 소리쳤다. 제 충고는 하나뿐이에요. 진실을 말하라는 거죠. 잠시 후에 우리는 거리로 나와 집을 향해 걸었다. 옥스퍼드가를 가로질러서 할리가를 반쯤 지났을 때 마침내 홈즈가 말을 꺼냈다. 왓슨, 쓸데없는 일에 자네를 데리고 가서 미안해. 알고 보면 꽤 흥미로운 사건인데. 솔직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두 사람이 찾아왔었다는 건 확실해.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최소한 2명이 이 일에 가담했어. 그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블랭시턴의 방에 침입하기로 결정했겠지.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경우 모두 젊은 남자가 블랭시턴의 방에 들어갔어. 그동안 다른 공범은 교묘한 수법으로 의사가 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진찰을 받았던 거야. 그러면 강직증은 어떻게 된 거야? 거짓으로 연기하는 거지. 트레빌리언 의사에게는 말할 수 없었지만 그런 병은 흉내내기 쉬워. 내가 직접 해봐서 알아. 그러면 어떻게 된 거지? 그 사람들이 찾아올 때마다 공교롭게 블랭시턴은 외출 중이었어. 그들은 진료가 없는 시간을 골라 찾아왔어. 그 시간에는 대기실에 다른 환자들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지. 그런데 사건이 일어난 시간에 블랭시턴의 산책 시간과 일치한 걸 보면 그들은 블랭시턴의 일과를 잘 모르는 것 같아. 뭔가를 훔치러 들어갔다면 적어도 그 물건을 찾으려고 방 안을 뒤졌겠지. 더욱이 자신의 신변이 위태롭다고 여기고 있을 땐 그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 블랭시턴이 그렇게 양심을 품은 적들은 모른다는 건 말도 안 돼. 그는 두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을 거야.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그 사실을 감춘 것뿐이지. 내일이면 아마 솔직하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야. 혹시 이런 건 아닐까? 터무니없는 소리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있을 법한 일이라고 생각해. 트리벨리언 의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강직증에 걸린 러시아 노인과 그 아들 얘기를 전부 꾸며낸 다음 블랭시턴의 방에 직접 침입했다면? 나로서는 그야말로 멋진 줄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스등 불빛을 받은 홈즈의 얼굴에 즐거운 미소가 떠오르는 걸 보았다. 왓슨,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곧 의사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았지. 그 젊은 남자가 계단 카펫 위에 발자국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방 안에 있는 발자국을 살펴볼 필요가 없었어. 구두 끝은 블랭싱턴의 구두처럼 뾰족하지 않고 네모난 모양이야. 그리고 의사의 신발보다 1인치 3분의 1 정도 더 컸어. 두말할 것도 없이 그 발자국은 젊은 남자가 남긴 거야. 어쨌든 그 생각은 잠시 접어도 내일 아침이면 부둣가에서 소식이 있을 테니까. 몇 시간 뒤 홈즈의 예상이 적중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은 매우 극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어보니 홈즈가 가운을 입고 내 침대 곁에 서 있었다. 시계는 7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으며 지평선 너머로 아침 햇살이 희미하게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왓슨, 마차가 기다리고 있어. 무슨 일이야? 부둣가 사건. 새로운 소식이라도 있어? 좋지 않은 소식이야. 하지만 확실한 건 아니야. 홈즈가 블라인드를 올리며 말했다. 이걸 봐. 제발 빨리 와주십시오. PT라고. 노트에 연필로 휘갈겨 쓴 게 보이지? 의사가 이걸 쓸 때 몹시 괴로웠던 모양이야. 왓슨, 급한 전갈이니 빨리 가야 해. 30분쯤 후에 우리는 진료소 현관 앞에 서 있었다. 트리벨리언 의사가 겁에 질린 얼굴로 달려나와 문을 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소리쳤다.
무슨 일입니까? 블랭시턴이 자살했어요. 홈즈가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혀를 찼다. 어젯밤에 목을 맸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자 의사가 앞장서서 대기실로 안내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위층에 경찰이 와 있어요. 언제 발견했습니까? 그는 매일 아침 차를 마셔요. 7시쯤에 한여가 방에 들어가 보니 방 가운데 그 사람이 목을 맨 채 숨져 있더랍니다. 무거운 램프를 걸어두고 고리에 밧줄을 걸고 어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저 상자 위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홈즈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서 있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위층에 올라가서 살펴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위층으로 올라가자 의사가 뒤따라왔다. 침실에는 참혹한 광경이 펼쳐 있었다. 블랭시턴의 비대한 체구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한 바가 있다. 그것이 고리에 매달려 있으니 뚱뚱한 몸집이 더욱 과장되고 두드러져 보여 사람이라고 여겨지지 않았다. 목은 털 뽑힌 닭처럼 축 늘어져 있었고 그 때문에 몸집이 더 비대하고 부자연스러워 보였다. 그는 잠옷만 입고 있었는데 긴 잠옷 밑으로 부오른 발목과 뻣뻣하게 굳어 볼품없어진 발이 보였다. 영리해 보이는 경감이 시체 옆에 서서 수첩에 뭔가를 적고 있었다. 홈즈 씨,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가 방에 들어서자 그가 진심으로 반기며 말했다. 레너 군,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미안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들었겠죠? 네, 조금 들었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때요? 제가 보기에 이 사람은 공포에 질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사람은 침대에서 자고 있었어요. 침대 위에 누운 자국이 깊게 나 있어요. 일반적으로 자살은 새벽 5시쯤에 많이 일어나죠. 이 사람도 그 시간에 목을 맸어요. 상당히 치밀하게 자살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근육이 경직된 상태를 보니 사망한 지 3시간쯤 지났군요. 내가 말했다. 방 안에서 이상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어. 세면대에 나사 몇 개와 드라이버가 있었어요. 간밤에 담배를 많이 피운 것 같아요. 벽난로에서 담배꽁초 4개를 주웠습니다. 담배 파이프도 찾았나요? 파이프는 없었습니다. 담배 상자는 코트 주머니에 있었어요. 홈즈는 담배 상자를 열고 하나 남은 담배의 냄새를 맡아보았다. 이건 아바나군. 네덜란드 동인도 식민지에서 수입해오는 독특한 담배죠. 알다시피 보통 짚으로 쌓여있고 다른 담배보다 가늘고 깁니다. 홈즈는 꽁초 4개를 집어들고 돋보기로 자세히 살펴보았다. 2개는 파이프에 끼워서 피웠고 나머지는 그냥 비운 것 같군요. 2개는 무딘 칼로 잘랐고 다른 2개는 튼튼한 치아로 씹어서 자른 겁니다. 레너 씨, 이건 자살이 아니오. 누군가 아주 잔인하고 계획적으로 살해한 겁니다. 그럴 리가. 왜 아니라고 생각하죠? 왜 쓸데없이 사람을 매달아서 살해야 합니까? 그건 이제부터 알아내야죠. 범인은 어디로 들어왔을까요? 현관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현관문은 아침에 잠겨 있었는데요. 범인이 나간 다음에 문을 잠근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아시죠? 발자국을 봤으니까요. 잠시만 기다리면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을 것 같군요. 그는 현관 쪽으로 가더니 자물쇠를 돌리면서 꼼꼼하게 살폈다. 그런 다음 안쪽에 꽂혀있던 열쇠를 뽑아서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홈즈는 침대와 카펫, 의자들, 벽난로, 시체, 밧줄을 차례대로 조사했다. 이 정도면 됐어. 마침내 홈즈가 만족스럽다는 듯이 말했다. 우리 3사람은 밧줄을 끊고 시체를 조심스럽게 눕힌 다음 흰 천을 덮었다. 이 밧줄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홈즈가 물었다. 여기서 잘라낸 겁니다. 트리벨리언 의사가 침대 밑에서 둘둘 마른 커다란 밧줄 뭉치를 끌어냈다.
그는 병적일 만큼 화재를 두려워해서 항상 침대 아래 밧줄을 두었어요. 불이 나서 계단이 타면 밧줄을 타고 창문으로 내려갈 생각이었겠죠. 그래서 범인들이 수고를 던 거로군요. 홈즈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요. 이제 분명히 알겠습니다. 오후가 되기 전에 사건의 실체를 모두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벽난로 위에 있던 블랭시턴의 사진은 제가 가져가죠. 수사에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잖아요. 의사가 소리쳤다. 사건의 순서는 분명해요. 세 사람이 모두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어요. 젊은 남자와 노인, 그리고 세 번째 인물. 그 사람이 누군지 아직 모르겠어요. 러시아 백작과 그의 아들로 가장한 두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군요. 그들은 집안에 있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안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경감, 안내 직원을 체포하는 게 좋을 거요. 트리벨리언 씨, 최근에 그 소년을 고용했다고 했죠. 그 녀석이 없어졌어요. 조금 전에 하녀와 요리사가 찾으러 나갔습니다. 홈즈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 아이는 이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노인과 젊은 남자,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제3의 인물이 차례로 살그머니 계단을 올라갔겠죠. 뭐라고? 나는 놀라서 갑자기 소리쳤다. 틀림없이 발자국이 겹쳐져 있었어. 어젯밤에 왔을 때 발자국이 누구 것인지 살펴봤지. 그들은 계단을 올라가서 블랭싱턴의 방으로 들어가려 했어. 방문이 잠겨 있었지만 철사로 문을 열었지. 돋보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열쇠 홈에 긁힌 자국이 보여. 이건 힘을 가할 때 생긴 자국이지. 문이 열리자 그들은 방으로 들어가 블랭싱턴의 입에 재갈을 물렸어. 그는 잠들어 있었거나 겁에 질려 있었던 탓에 꼼짝도 할 수 없었을 거야. 게다가 벽이 두꺼워서 비명을 질렀는데도 들리지 않았을 테지. 그를 묶어두고 얘기를 했겠지.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이야. 담배꽁초를 보니 한동안 얘기를 나눈 것 같아. 노인은 버드나무 의자에 앉아 파이프로 담배를 피웠고 젊은이는 저쪽에 앉아서 서랍장에 담뱃재를 털었어. 세 번째 남자는 방 안을 왔다 갔다 했을 거고 확실하지 않지만 블랭시턴은 침대 위에 똑바로 앉아 있었을 거야. 마침내 그들은 블랭시턴을 목매달기로 결정했지. 사전에 계획된 일이었기 때문에 교수대를 대신할 도르래를 가져왔을 거야. 나사와 드라이버는 도르래를 고정시키는 데 사용했겠지. 그런데 벽에 있는 고리를 본 순간 쓸데없이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어. 그리고 그들이 일을 마치고 서둘러 집 밖으로 도망치고 난 후에 공범이 안에서 문을 잠갔지. 우리는 큰 흥미를 갖고 어젯밤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 열심히 귀 기울여 설명을 들었다. 홈즈가 너무나도 미묘하고 세밀한 단서들을 바탕으로 추리해갔기 때문에 그가 단서를 하나하나 지적해 주어도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경감은 안내 직원에 대한 수사 때문에 서둘러 갔고 홈즈와 나는 아침을 먹으러 베이커가로 돌아왔다. 3시까지 올게. 아침 식사를 마치고 홈즈가 말했다. 3시에 여기서 경감과 의사를 만나기로 했어. 그때까지 풀리지 않은 의혹들을 자세히 밝혀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 경감과 트리벨리언이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했지만 홈즈는 3시 45분이 돼서야 돌아왔다. 방 안에 들어서는 홈즈의 표정을 보고 나는 모든 일이 잘 해결되었다는 걸 알았다. 경감, 새로운 소식이라도 있습니까? 그 소년을 체포했어요. 잘 됐군요. 나도 그 남자를 잡았어. 범인을 잡았단 말입니까? 세 사람이 동시에 외쳤다. 최소한 누군지는 알아냈죠. 내 예상대로 블랭시턴과 범인들은 경찰에 잘 알려진 인물들이었어. 그들의 이름은 비들, 헤이워드, 모펫이었어. 워싱턴 은행 강도들이군요. 경감이 놀란 목소리로 외쳤다. 맞아요. 그렇다면 모든 게 분명해지는군요. 경감이 말했다. 트리벨리온과 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보았다.
그 유명한 워싱턴 은행 강도 사건을 기억하고 있겠죠. 은행에 침투한 사람은 모두 5명이었죠. 이번 사건에 연루된 4사람 외에 카트라이트가 있었죠. 그들은 금고관리인 토빈을 살해하고 7,000파운드를 훔쳐 달아났어요. 1875년에 일어난 사건이죠. 5명 모두 붙잡았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악랄한 블랭시턴이 동료들을 밀고 했죠. 그가 제시한 증거 때문에 카트라이트는 교수형 당했고 나머지 3사람은 각각 15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최근 만기를 몇 년을 앞두고 출소했는데 그들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배신자를 찾아내 죽은 동료를 대신해서 복수한 겁니다. 그들은 2번이나 블랭시턴을 처치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3번째 시도에서 마침내 성공한 겁니다. 트레빌리언 씨, 더 설명할 게 있을까요? 당신 덕분에 모든 게 분명해졌어요. 블랭싱턴은 그날 신문에서 그들에게 석방되었다는 기사를 읽고 그렇게 흥분했던 겁니다. 맞아요. 웨스트엔드 강도에게는 우리를 속이려고 지어낸 거였어요. 그런데 왜 당신에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옛 동료들의 복수심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어서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 했던 겁니다. 자신의 수치스러운 비밀 때문에 누구인지 밝힐 수 없었던 거죠. 그는 비열한 사람이었지만 영국 법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경감, 법이 제 역할을 못해도 정의의 칼이 복수를 하죠. 이것이 러시아 환자와 부르크아의 의사가 연관된 기괴한 사건의 전말이다. 그날 밤 이후로 3 살인자는 경찰 수사망에서 자취를 감췄다. 스코틀랜드 야드는 그들이 불운한 증기선 노라 크레이나호에 탑승했다고 여겼다. 그 배는 몇 년 전에 포르투갈 해안 오포도 북쪽에서 몇 리그 떨어진 해역에서 침몰해 승객 전원이 사망했다. 안내 직원에 대한 재판은 증거 불충분으로 중단되었고 부르카의 미스터리라고 불리는 이 사건을 정식으로 다룬 출판물은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았다.